현장에 계신 소장님들은 정말 현장에 계신 소장님들 역시 똑같이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데 막상 이제 입찰 공고문 하나를 놓고 대표들과 막 한바탕 하고 대표들을 설득해내고 또 업체에서 이 입찰 공고 한번 잘못 내면요 계속 민원 들어옵니다. 지자체를 통해서 민원 들어와요. 그럼 지자체에서 전화 와요. 입찰 공고문 확인하고서 이거 안 바꾸면 과태료 나간다. 계속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공고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요 이거 맞아요. 한 두 번까지는 대표들 설득해서 어떻게 바꿨다 쳐봐요. 세 번째 또 뭐 잘못돼서 바꾼다 그러면 소장님도 바꿔달라고 할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죄송하지만 이런 거는 뭐 위임 같은 건 안 되나요? 업체에 맡기거나 이런 거? 위임이 안 되죠. 예? 이런 거 안 위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순수하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각종 그 위치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업체한테 자료 받아서 준 대로 그냥 입찰 공고 내려고 했던 분도 나와요. 그럼 관리사 입장에서 아 이거는 입찰 공고를 뭐가 잘못됐는데요? 딱 이게 딱 집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됐을 때 우리 소장님 카리스마 있네. 딱 얘기 나오잖아요. 그 입찰 공고문 문구 하나 갖고 대표님들과 한바탕 합니다. 근데 내가 모르고 이거 적당히 잘 된 것 같으네요.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업체에서 연락 오고 저 업체에서 연락 오고 지자체에서 연락 오면은 올 때마다 바꾸면은 진짜 골치 아파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통해서 이 광주시가 잘하고 있는 것이 또 자체 스터디가 또 있어요. 보니까 소장님들 그 스터디를 통해서 레벨을 계속 키워가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계신 선배님들 잘하고 잘 하시는 건 뭐냐면 최신 법규로 무장하신 분들이잖아요. 실무는 좀 약하지만 원칙론에 있어서는 가장 최신 법규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씩 더 배워가는 입장에서 한 번 더 물어보고 가면 되는 것이죠. 이거 그냥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가면서 실력이 계속 늘어가는 거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 30% 정도만 내가 아는 단어만 몇 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입찰 볼 때 그냥 내서는 안 되는구나. 사전에 심의를 좀 하고 내야 되는구나. 대표 회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입찰 공고를 갖고 왔을지 잘 모르겠으면 사전에 좀 미리 어떤 내용인지 달라고 그래서 제가 검토 한번 해볼게요. 줘보세요. 문제 있나 확인하고서 올려야지 괜히 대표 여기 이랬다 문제됩니다. 줘보십시오라고 해서 상태 점검하고 주변 소장님들하고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확인 계통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시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의는 2시간으로 사실 끝날 수가 없어요. 제가 대전 지역에서는 제가 폴리텍 대학에서 8시간짜리 강의를 합니다. 8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체적으로 쭉 해요. 그 시간 동안 해도 고개를 설레설레 하시는 분 있어요. 예, 현장에 근무하시는 현장 소장님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시간 내에 이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런 게 아니고 실무와 약간 동떨어진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저게 어떤 내용일까라고 하는 거 차이인데 어쨌든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기록을 좀 해놓으시고 나중에 입찰 진행해서 현장 하실 때 그때 하나씩 더 따져보면서 하면 이 얘기가 이런 부분에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부담 갖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려요. 아셨죠? 네. 즐거운 마음으로 예? 우리 강사는 저렇게 모르는 소리를 계속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 강사가 저렇게 열불을 내서 말을 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고향이 충청도 금산입니다. 충청도 사람 말 겁나게 빠르구나. 이렇게도 이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수의계약의 네 번째. 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한 명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이 없어. 그 사람밖에 못해. 그러면 당연히 수의계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2015년도 11월 달에 선정지침 바뀔 때 들어온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말은 저게 제일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렵냐면 특정인이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너무 단순하고 쉬워. 그래서 어떤 업자가 와서 나 특정인이야 라고 해서 걔가 막 설명해서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딱 했어. 알고 봤더니 광주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대구도 한 명 있고 대전도 한 명 있고 서울도 한 명 있고 부산도 한 명 있고 울산도 한 명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특정한 업체를 밀어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특정인이라고 하면 정말 특정인인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야 된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렵다. 아니 쉽게 그냥 특정인이라고 해서 그래 특정인은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단순하게 배웠는데 근데 어떻게 특정인인가? 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죠. 어쨌든 특정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증 작업 좀 더 거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 책임의 명확성을 위해서 마감 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현재 시공자하고 계약하는 경우. 자, 보세요. 그 공사의 어떤 동질성을 유지하거나 장래의 하자 책임의 명확성을 위해서 10%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는 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수의계약 범주에 들어간다. 예전에 이게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도장 공사하는데 1동에서 10동까지 다 칠하기로 했어. 다 칠하고 났더니 웬걸 관리동을 빼먹었네. 관리동을 하나 하려고 했더니 도장 공사가 5억짜리야. 근데 여기 관리동, 관리사무소하고 있는 동을 칠하려고 했더니 이건 한 5천만 원 들어간다네. 그렇다면 옛날 같아서는요. 이게 2015년도 11월 달에 들어온 건데 이 내용이 없을 때는 입찰을 또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5천만 원까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의계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 공사의 동질성의 유지가 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그죠? 자, 이런 경우에 5천만 원이면 10% 범위 수의계약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5천만 원 아니라 6천만 원 됐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현정 지표대로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깎아내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깎으라고 하든지.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도장공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공일을 갖다가 이달 말까지 딱 잡았어. 한 달간 딱 잡아서 공사를 했는데 말까지 딱 했을 때는 연장선상에 하는 그 결정하기 시점 이전이라고 하면 그것은 10% 범주 내에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달 말까지 해서 공사가 끝나고 준공까지 끝냈어. 근데 보름 정도 지나서 2월 중순쯤 가갖고 아유 관리동 안 했네. 관리동 해야지.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 하면 안 될까 해서 해당 업체하고 계약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준공이 끝나기 전에 라는 것을 이게 그 내용 속에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10% 범주 내에 공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의 명확성, 동질성의 유지를 위해서 10% 범주 안에 계약하는 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좋습니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수의계약의 내용인데요. 자,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보세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제외.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330만 원. 가끔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이 320만 원인데 이거 수의계약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부가세가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닌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본인이 더 잘할 건데 그런 걸 물어봐요. 어쨌든 330만 원까지는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고 300만 원이면 부가세 대회된 금액일 경우에 수의계약의 조건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수의계약 조건에는 견적서를 몇 개 꼭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할 때의 경우만큼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개 이상의 견적서 받은 경우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반드시 견적서 2개 이상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3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인데 한 놈은 견적서 받았더니 300이야. 근데 한 놈은 받았더니 600이야.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예? 이런 경우. 아니, 견적서가 다 300만 원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는 300만 원의 수의계약 범주 들어왔는데 하나는 받았더니 한 600, 700이 들어왔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또. 예? 하나의 계약하는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된다는 거고, 견적서 금액까지 뭐 해서 300만 원 이하인 걸로 2개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보세요. 자, 다만 이 경우에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자, 공사나 용역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할 수 없다. 자, 300만 원 이하이면은 수의계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업자한테 용역을 맡기는데
300만 원 이하로. 이게 1년 따지니까 3,600만 원이야. 그죠? 금액당으로 따지면. 에이, 그럼 우리는 한 달 단위로 수익계약해야지. 해갖고 한 달마다 300만 원으로 계속 계약을 했어. 용역 계약을. 이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우리 소장님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는데 장마철이야. 비가 막 오네. 근데 보니까 101동 1, 2라인 10층에서 물이 새들어가. 공용부분에서. 이거 얼른 공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금액이 300만 원 됐어. 300만 원 얼른 공사했어. 그랬더니 그날 저녁 때는 그 105동 5, 6라인 그 15층에서 또 샌대. 또 그 다음날 갔더니 이번에는 뭐 104동 10층에서 세고 뭐 그 다음날 또 어디서 세고 장마철 내내 세가지고 한 달 내내 봤더니 한 6천만 원 공사가 나왔네. 근데 아파트에서는 대표에서 이 업체 잘하니까 한 업체 보고 주라 그랬어. 이러면 300만 원 넘는데 한 업체한테 쪼개기 공사 줬네? 이런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 당시에 상황이 긴박하게 갈 수밖에 없었고, 이때 공사를 안 하면 제2, 제3의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정황과 상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그 내용을 기록해놔야만이 쪼개기 공사로 오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 가셨죠? 같은 조항이라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준비가 좀 필요하다. 자료 준비가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국토부에 이런 걸 물어봤어요. 10,000원짜리 수성공사인데 대표의 의결 받아야 되느냐? 저런 거 국토부에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2016년도 당시에 국토부에서 사업자 선정팀 의견 조회에서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대표회장 아래 정결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게 행정여부가 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조항이 안 맞다고 해서 없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10,000원짜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 뭐 한 20만 원 그러면 20만 원 이하는 관리사항 이게 해서 정결 처리한 대표회장 결정 받고 소장님이 해서 정결 처리해서 간다. 이런 대표의 회의록의 내용이라도 꼭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대표 의견에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금액의 일정 금액 이하를 조금 작은 금액들은 회의록 내용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7항은 뭐냐? 일반 경쟁 입찰이나 제한 경쟁이 2번 이상 유찰된 경우는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의계약 된다는 거죠. 보세요. 1차 입찰 받는데 일반 경쟁 입찰 받는데 안 됐어. 유찰됐어. 두 번째 유찰됐어. 그러면 세 번째 수의계약이 되는 건데요. 세 번째 수의계약 안 하고 또 입찰 또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대표들 의견에 따라서는 바로 세 번째는 수의계약 가능하다. 제한 경쟁 2번 유찰되면 세 번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경쟁 입찰 받다가 또 제한 경쟁 갔다가 다시 일반 경쟁 갔다가 이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것으로 2번 유찰됐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한 경쟁은 제한 경쟁 요건 2번이 유찰됐을 때. 그죠? 일반 경쟁 2번이 유찰됐을 때 가능하다. 자, 그런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붙여진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왜 그러겠어요? 제한 경쟁 입찰을 보는데, 예? 우리 그 제한 경쟁 요건에 이런 건 하나 있어요. 입찰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한 경쟁 요건 3가지를 얘기했었죠?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 3가지 얘기했어요. 자본금 예를 들어서 1차 입찰 때 5억 이상, 이렇게 5억 이상을 해놨어. 2차 입찰 보니까 1차 때 떨어졌는데 업체가 없네? 2차 때 그러면 5억 이상이 아니라 3억 이상, 이렇게 했다 쳐요. 그러면 3차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억 이상인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면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해가 안 가신가요? 입찰을 진행하는데 입찰 조건을 일부 약간 완화해서 하는 것은 제한 요건에 한해서는 입찰의 내용이 일부 약간 변경돼서 완화됐을 때도 다음에 재입찰로 보고 세 번째는 수익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예. 갈수록 목소리가 쩔어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 저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일반 경쟁 입찰 2번 유찰됐다? 수익계약 가능하다. 제한 경쟁도 역시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익계약 가능하다. 그런데 입찰의 조건을 변경해서 할 수는 없다. 변경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 2차 입찰 보면서 우리 자본금 10억 이상 해놨는데 3차 때 수익계약 할 때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하고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정 업체하고 하기 위해서 그냥 2번 유찰시킨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런 거가 안 된다는 의미인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제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자본금 1차 때 5억을 했다가 완화시켜서 다음에 3억 갔다 완화한 것은 같은 입찰의 내용으로 보고 두 번째 3억으로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수의계약할 때는 3억 이상의 업체하고 수의계약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셨죠, 이해가? 자,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 유찰되고 세 번째 수의계약할 때 1차 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있고 2차 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있을 거예요. 이 업체들하고 계약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의 업체,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업체도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 이상의 부합이 된다면 해당 업체하고 수의계약하는 게 가능하다. 이때는 견적서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8번째 가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계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할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 방법의 변경이나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이 이루어진 경우, 자,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은 이 절차만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 절차. 아까 300만 원 이하인 거 뭐 이런 거 이거 다 안 돼요. 이걸로 가는 거 이걸로. 주택관리업자는. 자, 그런데 여기에 절차는 딱 세 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입주자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재계약 절차 진행합시다라고 의결하는 게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입주자 10분의 1의 이의제기를 받아보는 거죠. 우리가 재계약할 때 재계약 기간은 얼마고 어떤 업체하고 해왔는데 지금까지 관리 실적이 평가는 어떤 정도 좋았고 이 업체하고 또 이제 몇 년간 계약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 수수료는 얼마를 받을 거야. 이런 내용을 관리계약에 의해서 공지하잖아요. 이 공지한 내용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를 안 하면 다음 절차로 갈 수가 있고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해버리면 이때는 입찰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절차를 말씀드린 거예요.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절차 진행하는 게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10분의 2 이쟁이 받아보고 나서 10분의 1이 안 넘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10분의 1 이상이 나왔다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배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처럼 10분의 1이 이의제기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서 의결하면 이제는 재계약 절차가 완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성원의 3분의 2라고 했어요. 그죠? 구성원의 3분의 2.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구성원의 3분의 2가 안 뽑혔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계약 절차 진행 못 하는 겁니다. 3분의 2가 뽑히지 않았으면 애시당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3분의 2가 뽑혀야만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구성원의 3분의 2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이 구성원이라는 것은요. 관리계약상에 선거구별로 뽑힌 인원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관리계약에 선거구가 20개야 라고 하면 거기에 동대표는 최대 몇 명까지 가는 거예요? 20명. 우리가 선거구에 2명의 동대표를 뽑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공동택법에 따른 이 선거구는 그 소선거구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만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 이상 뽑혔다고 하면 뽑힌 인원을 구성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시행령상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공부한 거 기억나죠? 다 잊어버렸어요? 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자, 3분의 2가 뽑혀 있으면 뽑힌 인원을 구성원으로 본다. 아까처럼 20명의 동대표가 있다 라고 하면 3분의 1은 몇 명이에요? 20명 곱하기 3분의 2 하니까 얼마? 14명. 14명 이상이 뽑혀 있다면 뽑혀 있는 인원을 뭘로 보겠다? 구성원으로 보겠다. 과반수 의결할 때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동대표가 16명이 뽑혀 있다 라고 한다라면 16명의 과반수는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9명이에요? 과반수니까 9명이죠. 9명 이상이 찬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명 이상 뽑혀있을 때 이렇게 되는데 16명 중에서 3명이 이사 갔어. 남아있는 동대표가 13명밖에 안 돼. 이렇게 됐을 때는 구성원이 3분의 2가 뽑혔을 땐 뽑혀있는 인원이 구성원이 됐지만 3분의 2의 조건이 깨지는 순간에 관리계약에 나와있는 정원으로 다시 복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선거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20명. 20명의 과반수 몇 명? 11명. 그럼 동대표가 13명 중에서 13명밖에 안 남아있다면 몇 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 찬성해야 돼요? 예? 7명. 7명? 아까 3분의 2 조건이 깨졌다고 그랬는데. 몇 명이에요? 11명, 11명.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정족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일단 여기 나온 거는 그 절차, 세 가지 절차. 과반수 의결로 대표 의결에서 재계약 절차 진행합시다가 첫 번째, 10분의 1의 이의제기를 받아보자 해갖고 기간 두고 하는 거 두 번째, 여기서 10분의 2 이의제기가 안 났을 때 세 번째, 3분의 2의 찬성을 의결하는 것이 세 번째 절차대로 진행해서 간다. 규약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번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이니까 완료가 안 된 거죠. 만료가 안 된 거죠. 그죠?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연속적인 선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반기 때 우리 저수지 청소 이틀 했어. 하반기 때 이거 갖고 수익약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조항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인 걸로 뭐 수익약 하든지 뭐 이렇게 된다고 혹시 몰라도 여기 나와 있는 조항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된 이런 의미의 함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 사업자인데 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를 제외한다고 했어요. 보세요. 자, 이 기존 사업자 중에서 공사 사업자를 제외하니까 하자보수, 장기선, 일반보수 사업자 요거 제외한다는 거죠. 여기서 나에 해당하는 용역, 다에 해당하는 물품, 라에 해당하는 기타 이거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이 표는 여러분들 천정침 별표 7에 가면 이 표가 있어요. 이 별표 7에 해당하는 거에서 사업수행 실적 평가에서 재계약하는 절차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사업자에서 공사 사업자를 제외한 나의 용역과 물품과 기타에 해당하는 이런 업체들이 해당이 된다면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업체들을 어떻게 돼요?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라는 얘기죠. 사업수행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냐?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이제 규약이 다 정해놨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평가는 뭐 2달 전에 한다. 평가표는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 몇 점 이상이면 되는 걸로 한다. 뭐 몇 명이 평가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입자 대표에 의결했을 때 이 대표의 의결은 뭐예요? 과반수 의결이잖아요. 과반수의 의결 절차를 그렇게 거쳤다라면 계약기간에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수행 실적 평가에서 재계약하는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수행 실적 평가에서 하는 거가 됐던 현재 9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에 쭉 내용에서 이 기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른 방식으로도 수익약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었죠. 앞에요. 그 조항을 몇 개를 만족시켜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조항에만 완료가 되면 바로 수익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0번째.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 자,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발생 등 이렇게 얘기했어요. 긴급한 경우에 우리가 수익약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여러분들 갔는데 소화전이 터졌어. 입찰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당장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가 있잖아요. 즉시 고쳐야 되는 거죠. 이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선조치 후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냥 업체 들이대서 빨리 고쳐야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선조치 후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실무적으로는 일단 입자 대표장한테 통보하죠. 그죠? 대표장한테 통보하고 빨리 업체 들여서 추가적인 사항 보고하고 진행하겠죠. 그러면서 대표들한테 나머지 이제 카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업체 그 보수공사 하면서 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대표의 사후 의견을 거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등이라고 했더니 여기 긴급한 경우라고 하면 다 수익약하는 경우가 있어. 긴급한 경우의 내용에 대표들이 우리 긴급해 라고 하면 그냥 막 수익약하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하면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발생에 준하는 이런 정도의 긴박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여러분들이 수익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입찰에 관련된 것들을 진행할 때는 다 대표의 의견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진행상의 대표의 감사는 입찰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참관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죠? 참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 진행할 때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개찰 시간에 관리주체가 개찰할 때, 이게 참관할 수 있으니까 감사님 오실 수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들께서는 대부분 문자로 몇 날 몇 시 우리가 개찰일 시, 장소 어떻게 되니까 시간 되면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문자로 남겨놔요. 전화통화 해놓으면 나중에 근거가 안 남아갖고 나한테 언제 통보했냐고 막 덤비는 분이 있어요. 문자 다 날려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수의계약 할 때 859, 아까 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 기존 사업자 사업수행 실적 평가에서 재계약하는 절차, 요거 진행할 때는요, 공사 기간, 그 계약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계약 금액도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입찰을 봐서 아까처럼 1차 입찰, 경쟁 입찰, 일반 경쟁 1차, 2차 입찰 보고 3차 때 보고 이렇게 결정나는 것들, 이렇게 수의계약할 때는 입찰 공고문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8, 9 지금처럼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절차, 그 다음에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절차를 통해서 재계약하는 업체는 그 기간, 계약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합의에 의해서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건 가능하다. 이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입찰의 방법에 입찰의 종류나 방법, 참가 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서 대표의 의견을 거쳐야 된다. 저런 내용이 왜 나오냐면요. 입찰 관련해서 우리 대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가니까 대표님만 100명 되는 데가 있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우리 임원들만 나와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대표의 과반수 의견으로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시 수의계약 할 때도 계약 조건이나 관련된 거 다 대표의 의견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가 미달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는요, 남아있는 대표들이 의결을 하고 추인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과반수 의결이 안 됐다. 과반수가 없다. 대표들이. 그런 경우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되죠. 규약에다 정해서 해라. 근데 규약에다 정할 때 조건이 있다. 뭐냐? 전체 입주자들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하에서 전체 입주자들에게 과반수 찬성을 받아갖고 어떻게 하라? 입찰 진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입찰 공고문을 공지해놓고 주민들한테 과반수 찬성을 받아갖고 과반수 이의 제기 없는 상황에서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입찰의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저렇게 했다가는 그냥 소장 그만하고 딴 데 가는 게 낫겠죠. 빨리 대표님 뽑거나. 어쨌든 저런 경우가 있다. 옛날하고는 좀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입찰의 성립. 일반 경쟁과 지명 경쟁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제한 경쟁 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자, 유효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기본적으로 입찰 관련된 서류를 다 제출한 것을 유효한 입찰이라고 한다.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효한 입찰은 제출된 서류를 다 제출하면 유효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적격심사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거론이 되는데 이 적격심사 입찰은 적격심사 입찰의 항목들이 따로 있어요. 평가 항목들이. 이 평가 항목 중에서 행정처분 건수, 예? 행정처분 건수는 제출 안 하면 입찰에 무효. 예? 행정처분 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적격심사 항목을 제출 안 하면 해당 항목만 0점 처리, 유효한 입찰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입찰 볼 때는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찰서의 구비서류, 입찰서 구비서류는 이제 그 안에 증권부터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위임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제출 서류라고 해서 우리 여기 제출 서류 항목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 이런 것들은 유효한 입찰에 해당되는 거고 적격 심사 항목에 유효한 입찰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행정처분 건수 요거 하나는 들어와줘야 되고 나머지는 적격 심사 항목에서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당 항목만 0점 처리하고 간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아주 쉬운데 행정처분 건수도 이런 예외가 또 있어요. 애시당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행정처분 건수조차도 제출 안 해도 유효한 입찰로 본다. 자, 이해 가셨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유효한 2인 이상의 입찰,
제한 경쟁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라는 부분으로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이와 관리유치는 경쟁 입찰할 때 협의에 의한 산정과 우선 협상 대상자의 선정,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유효한 입찰로 들어왔다면 해당 업체를 다 입찰의 대상, 평가 대상으로 삼아서 그냥 가져야지. 너는 자본금 너무 많으니까 일정 부분의 자본금 높은 팀만 받아서 하고 아닌 팀은 제외시키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서 입찰에 참여했다면 전부 다 참여시켜서 가져야 된다. 특히 입찰 금액 표시할 때 영원만 표시가 안 되면 유효한 입찰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입찰의 무효 사항이 들어왔는데요. 자, 입찰의 무효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입찰의 무효인 입찰을 찾아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 업체들이 당신들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찾아내는 건데 그거 첫 번째가 뭐냐?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요거는 이제 그 입찰의 무효사에 해당한다. 전문건설 면허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왔다? 이러면 뭐 당연히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겠죠. 전문건설 면허에서도 제가 여기 보이는 화면이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최근에 이제 비상방송설비 입찰 공고할 때 이게 뭐 소방시설 공사업이 제외되고 정보통신 공사업만 입찰에 참여도록 공고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입찰을 하나 내더라도 왜 머리가 아프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화면을. 자, 비상방송에 관련돼서는 여기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거나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입찰 참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잘못 봐가지고 어떤 소장님들 대부분이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 갖고 있는 사람 왜 안 되냐고 지자체에다가 고발장 집어넣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나오고 막 이렇게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낼 때는 참가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입찰을 내셔야 된다. 여러분들 쉽게 공사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파트 도장공사하면 미장방수 도장공사 면허업체 이렇게 되거든요. 미장방수 도장공사 면허업체, 미장방수 앤드 도장공사 면허업체. 근데 이것만 내면요 문제. 왜냐면 시설물 유지 관련 면허도 이 공사할 수 있어요. 그것만 갖고 있어도. 그런데 어떤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는 거죠. 미장방수 앤 도장공사 앤드 시설물 유지 관련. 이것도 갖고 있고 시설물 이렇게 하면 과도한 점이 또 돼버려요. 미장방수 앤 도장공사 또는 시설물 유지 관련 면허 보유업체 이렇게 입찰 공고를 내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냐. 머리가 지금 핑글핑글 돈다. 이게 현장에 지금 문제예요. 현장에. 입찰 공고문 하나를 잘못 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토시 하나가 틀리는 순간에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과도한 제한을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입찰 공고문 낼 때는 여러분들 K아파트에 나와 있는 거 관련된 거 출력할 수가 있어요. 관련된 거 출력해보고 또 우리 선배 소장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K아파트에 나와 있는 거 이상하게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요. 이게 K아파트 거 입찰 공고 딱 보면은 그냥 딱 보면 그냥 뭐가 잘못된 금방 나와요. 큰일 났다 저거. 근데 다른 분들이 이거 특별히 딴 데서 문제 안 된다고 했는데요. 거기는 민원이 안 들어갔으니까 저기 넘어간 거예요. 예? 민원 들어가면 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현장 설명에 참여한 자에 한해서 입찰 참가한다는 거 명시한 경우, 이런 경우 현장 설명에 참여 조건은 나와 있는데 현장 설명 안에서 입찰의 무효 조건에 해당한다고.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 입찰서 및 제출 서류의 경우 행정처분 여기 보면은 적격심사 평가 서류 행정처분 확인 서면 포함되고 막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행정처분을 원래 하지 않는 그 업체인 경우는 원래 행정처분에 관해서 적격심사할 때 제출 안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행정처분에 아예 없는 업종인 경우는 행정처분 이거 제출 안 해도 해당 점수만 0점 처리하면 될 뿐인 거죠. 0점 처리와 0점 처리 아닌 대상은 뭐예요? 이거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낼 게 없습니다라고 서류 제출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 얘기 어떻게 보면. 그죠? 이거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그거에다가 입찰 보는 측에서 얘기를 하든지 제출 안 해도 다 100점 주자고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런 거 갖고도 시비 걸 수도 있어요. 평가 기간에 따라서. 자, 마감 시간까지 정해진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거. 당연히 마감 시간까지. 예를 들어서 저녁 6시 마감이야. 지금 이제 5시를 이제 바뀌죠. 3월 1일부터. 5시까지 제출 안 했어. 입찰에 당연히 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적격심사 입찰은 현재는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내년도 3월 1일부터 전자입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프라인 입찰이니까 대표님들이 5시까지 가져야 되는데 5시 반쯤 갖고 와서 이거 입찰에 참가시켜줘. 이거 참가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눈치껏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살라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걸리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찰 보증금의 납부일 시까지 정해진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은 다 입찰에 무효사유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활용품 입찰을 진행하는데 적격심사 입찰을 해. 그랬더니 현장에 업자들이 다 왔네? 업자들이 와갖고 입찰에 참여하는데 다 현금으로 입찰하는 거야. 현금 입찰, 입찰 보증금을. 입찰해서 딱 끝났어. 낙찰업체 놓고 나머지 현금을 다 돌려줬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주고받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입금증을 주고받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근거가 없으면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입찰자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이 아닌 자 입찰. 당연하죠. 입찰자 본인. 본인이 입찰했거나 본인의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3자가 입찰했어? 입찰의 무효사유다. 당연한 거죠. 자, 동일한 입찰권에 대해서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했어? 동일인이 2통 이상, 본인 하나에 한 건만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험 대리점이야. 내가 보험 대리점을 하고 있어. 근데 요즘 아파트에서 보면요. 입찰을 한꺼번에 보험 같은 경우는 연합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화재보험을 보는데, 화재보험 하나만 봤어. 아파트에서. 근데 보험 대리점에서 A화재, B화재, C화재, D화재, E화재 혼자 다 제출했어. 이거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못 하는 거니까.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A화재,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 B화재, 어린이 놀이시설은 C화재.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승강기 보험은 D화재. 이걸 어떻다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또 보고 있는 거죠. 참 어려워요. 그죠? 이런 건수가 이 안에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자, 동일한 입찰권에 대해서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거. 동일한 입찰에 타인의 입찰서 갖고 와서 내가 대신 제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다. 자, 입찰자의 기명날인,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이런 거 둘 중에 하나 빠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입찰에 무효사에 해당한다는 거죠. 제출된 인감과 다른 증명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용인감을 찍었다 그러면 사용인감을 다 찍는 게 맞아요. 그죠? 사용인감을 했을 때는. 자, 9번. 입찰 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임금이나 수당,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서 산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공고할 때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요. 법령에서 산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따라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 산재보험 이렇게 돼 있으면 기준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기준치대로 그대로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준치를 벗어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업체에서 4개의 보험 중에 2개는 우리가 자사부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수당을 갖고 얘기하는데 어떤 업체는 우리는 연차수당 안 주고 다 휴가 보낼 거거든요. 연차수당 제로 이렇게 보내서 입찰 들어온 데도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동일한 조건에 연차수당 다 명시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똑같은 기준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해야 할 산출 방법이나 기준은 공고할 때 명시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해야 될 산출 방법. 여러분들 저것도 엄청 복잡해요. 예를 들면, 각각의 항목, 전체 합쳐진 금액에서 4, 4, 5 입할 거냐, 4 이상 버리고 5 이상 올릴 거냐, 소수점 이하는 내릴 거냐, 올릴 거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하나에 따라서 그 산출 기준과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바뀌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입찰의 무효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제가 최근에도 계속 그런 내용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잘 들어와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머리가. 산출 방법과 기준을 우리가 정해진 대로 가고 그것들을 기준치에서 벗어난 건 다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에서 제한된 것을 제시된 대로 못했다. 입찰의 무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원단위 절사, 반올림, 필요한 인원과 장비, 최저임금, 고용조건 및 4대 보험 등 입찰 가격 산출 방법과 기준이 없이는 응찰업체에서 입찰 가격을 상술할 수 없으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 산재보험도 산재보험의 법정 요율이 따로 있고요. 업체마다 요율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업체들이 산재가 없는 업체는 그 요율이 또 감소돼. 그럼 우리가 입찰 볼 때 법정 요율로 할 건지 회사 요율로 할 건지 잘 결정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개봉하면서 막 싸우는 거야. 대표들이 나는 A 업체 밀고 저 사람 B 업체 밀고 막 난장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애시당초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보험도. 산재보험도 보면 거기에 임금차권 부담금이 있고 성만 무슨 부담금이 있어요. 그거 역시도 산재보험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별도로 명시해도 넣던지 말 빼든지 엄청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해요. 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연차 산출 방식 이게 차이가 있어 되냐? 안 된다.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입찰서 내용 등 중요 부분의 오기가 발견돼서 개찰 현장에서 대표회의나 관리처가 확인한 입찰 제출 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판명되고 제출 서류가 잘못 제출된 게 확인됐어요. 입찰에 무효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통보를 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재입찰로 가는 거예요. 예? 잘못된 거니까 무효 통보하고 다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개찰 현장에서 확인한 입찰이에요. 예? 개찰했는데 대표들이 개찰 현장에서 개찰했어. 오케이 당첨됐네. 확인해서 보냈어. 보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잘못된 게 나왔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 입찰이 무효인 거죠. 잘못된 상황이 발견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거 뭐 복사해서 왔어?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 보시면 입찰서의 입찰 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입찰서의 입찰 금액. 입찰서는 입찰서 양식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입찰 금액과요.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 산출내역을 쭉 내보면 맨 밑에 합계금액 있잖아요. 요 금액과 입찰서 금액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왜? 어떤 경우에 4,4,5,2패, 천단 이하, 절사, 절상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거 쉬울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여기 내용 보면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잖아. 산출내역서가 있으면 각 항목별로 금액이 쭉 나오잖아요. 요 합친 것과 밑에 금액이 틀린 거야.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다는 거예요? 입찰에 무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 대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합계금액은 딱 나왔어. 이 금액과 밑에 합계금액이 예? 1원이 차이가 1원이. 예? 산출내역 합계금액과 산출내역서 항목별 금액과 합친 금액이 1원이 틀려. 근데 10만 단위 이하 절사라고 그랬어. 절사니까 또 밑에 총계금액은 또 맞아. 10만 단위 이하 절사로 가면. 10만 단위 이하 절사인 금액을 입찰서로 또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거세요?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거죠. 아니, 입찰서에 여기 보면 산출내역서상의 산출 금액과 입찰서의 금액이 분명히 틀린데 산출내역서 각 항목별 금액과 합산 금액은 1원의 차이가 나면 여기는 이 항목의 내용들만 따지면 뭐예요? 입찰에 무효 조건이잖아요. 이런 규모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별 희한한 경우 다 있어요. 응? 아, 그냥 딴 데 가고 싶어요. 응? 이거 하다가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하려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합격하기도 어려운데 입찰 보기엔 더 어렵다. 어제 표준관리준칙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거 입찰 들어보다가 좀 마시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씩 하셔야 될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옆에 선배 소장님들한테 물어보면서 열심히 스터디하면서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서의 입찰 가격을 아래별 수사람은 기재한 입찰. 이거는 뭐예요? 그 입찰서에 그 2015년 11월 16일날 입찰서의 양식이 바뀌었어요. 그 전가하고. 옛날 거 쓰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또는 별도로 만들어 온 양식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제시된 대로 써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자입찰 방식은 8조 1항에 따른 방법으로 뭐 입찰서를 제출한다. 저거 내용 이제 이따가 나오긴 하는데요. 전자입찰 방식일 경우는 입찰서는 입찰 금액을 입력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 적격심사 입찰할 때는 반드시 그 입찰서가 들어가지만 전자입찰로 들어갔을 때는 입찰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만 들어간다고 하세요? 입찰 금액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입찰에 무효로 끌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 전자입찰에서. 그런 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 지금 아마 들어서 저게 무슨 얘기일까를 할 수 있는데 전자입찰의 경우에
입찰서는 제출받지 않고 어떻다는 거예요? 금액 입력한 걸로 끝난다. 대신에 입찰서에 구비 서류하고 기타 우리 여기 선정지침상에 나와 있는 제출 서류 내게 돼 있는 거 요거 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시행령에 따라서 종합건설 업체가 도급받아서 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업체. 이거는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가보면요. 그 대형 업체가 중소업체들 하는데 들어와서 하지 말라라고 해서 일정 부분 정해놓은 거 있어요.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입찰의 무효. 자, 입찰대표나 관리유체는 입찰의 무효가 있는 사항은 해당 입찰자한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 자, 입찰에 참여한 업체한테 당신들 왜 입찰에 무효가 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알려주냐? 여기 나온 거 보면 전화, 문자, 팩스, 서신 이런 것 중에 선택해서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고 그걸로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알려야 한다니까 의무죠. 의무죠. 알려야 한다잖아요. 그럼 안 알려주면 저것도 과태료가. 그럼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과태료까지 아니도 시정명령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면은 문제가 제기돼요. 그런데 저 조항이 아무것도 아닌 조항 같은데 어떤 아킬레스가 있냐면요. 저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가 너무 똑똑해졌어. 뭐가 무효인지 다 알아 이제. 오히려 거꾸로 소장님들이 당하고 있어요 이제. 예? 소장님들이 입찰 잘못하면 왜 이거 입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맞았다고 했어요. 이거 다 시정하십시오. 안 해요? 나 구청으로 쫓아가면 이렇게 이제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런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아파트에 잘못하면 우리 소장님이 공부를 좀 덜했구나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알고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낙찰에 보면 적격심사나 최저 최고 낙찰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런 걸 결정할 때는 대표의 의견을 결정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낙찰의 방법을 결정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낙찰에 이제 금액이 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배관교체공사, 뭐 승강공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만약 금액이 큰 거, 규약에다가 해서 우리 아파트는 얼마 이상인 경우에 입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은 입주민 투표로 전자입찰을 할래, 아니면 적격심사 입찰을 할래, 이것들을 뭘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뜻 보면 합리적이긴 하면서도 얼뜻 보면 잘못해놓으면은 업무 보기 너무 힘든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가격도 동일할 때는 이때 추첨으로 간다. 자, 적격심사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고 그랬죠. 그 항목에서 이 적격심사에 맞는 점수를 충족해서 뽑아놨는데 거기에 보면 그 같은 점수로 나왔지만 최저가 입찰을 진행했다면 금액이 최저가인 경우가 더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추첨으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대표들 입장에서 보면 추첨으로 하고 싶지 않아. 왜? 아니, 더 싼 게 있는데 같은 적격심사 입찰의 동점이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최저인 대로 먼저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도 또 동점이 발생했다. 이때는 똑같은 거니까 이제 이때는 추첨해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예. 자, 그래서 뭐 최저 최고가 이거 전자입찰은 뭐 무조건 추첨이죠. 동점 나오면. 자, 이 8조 1항이 아까 그 얘기입니다. 전자입찰 방식에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한다.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이고 그 밖에 구비서류하고 이런 제출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한다. 첨부 파일로 올려서 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전자입찰은 입찰서를 별도로 받을 이유가 없다.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비전자적인 방식의 입찰. 이건 이제 아까처럼 이제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적격심사 입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입찰서와 이거에 따른 제출서를 제출해서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출서류 5시까지 마감하는 거고요. 최초에 제출된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고, 자, 개찰일시는 입찰서 마감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에 아까 한다고 그랬고, 입찰자, 요거 새로 들어온 내용이었죠. 입찰서의 개찰을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고, 입찰 공고 내용대로 개찰이 진행되거나, 개찰 일정 변경을 통보하고도 불구하고, 입찰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때는 그냥 한다. 우리가 입찰 공고문에 개찰 일시를 정해놓고 하거든요. 개찰 일시 정했을 때는 이해관계인들이 이미 이걸 받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참여하는 데서 그냥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대표님들 사정이 바뀌어갖고 우리가 일정을 좀 바뀌어서 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이해관계인들한테 통보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그 개찰은요,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장소에서 한다는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대표 회의하면서 보통 많이 해요. 근데 대표 회의할 때 업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그냥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대표 회의 때 원래 이거 개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우리 소장님들 편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개찰은 개찰이고 대표회의는 대표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입찰의 제출 서류를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하고 성립을 한다. 자, 입찰서가요, 낙찰처 결정할 때 여러분들 전자입찰로 들어왔어.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입찰서 금액이 얼마야라는 걸 먼저 보고 서류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예전에는 서류부터 보고 적격심사 입찰이 아니냐를 결정한 다음에 입찰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 거꾸로 됐다. 그래서 입찰서 금액부터 오픈하고 그 다음에 한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숨도 안 쉬고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어느덧 2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시간씩 정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들으면서 야, 이거 말도 빠르게 하는데 내용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내용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선정지침이라는 게 있고 지침을 준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시고 진행간에 추후에 현장에 가셔서 그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취업 잘 하시고 또 관리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